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수요일부 오늘 4명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자, 이제 챔피언스리그 주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파리 생제르맹과 에인토반 경기가 있었는데 1대1로 무승부로 종료가 됐고, 넘어가는 새벽, 빅매치죠. 불과 몇 시즌 전에 이 둘이 바뀌기 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단계에서 같은 조였고, 네. 거기에 인터밀란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묶여 있었죠. 그때 이제 인테르가 이제 올라갔죠. 네. 예, 바이언과 함께.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결승까지 네. 갔었죠. 맞아요. 네, 제가 그때부터 차비를 까기 시작했죠. 네. 그때 나머지 한 팀이 어디였죠? 되게 좀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딱 그 조합이었던 것 무슨 같은데. 빅토리아 풀젠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나요? 빅토리아 풀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바르셀로나와 바이언이 만나게 되는데 이 둘, 여러모로 지금 얽힌 게 많습니다. 레반도프스키라는 공통점도 있고, 네, 그리고 한지 플릭이라는 또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사실 바이언한테 조금 약했잖아요. 네. 최근에 약하죠. 6연패인가 당하고 그랬으니까요. 계속 이제 전적이 안 좋은데 지금 뭐 한지 플릭 오고 나서 하피냐, 거의 신피냐 됐고요. 네. 그 하피냐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지 플릭 감독과 팀 동료들이 보여준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다. 주당단이 된 나는 200% 경기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주 형이 보시기에 하피냐 지금 완전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거 한지 플릭 감독이 좀 어떤 면이 하피냐를 좀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차비 감독은 하피냐에게 1대1 싸움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온도볼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임무를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면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하피냐에게 오프더볼 상황에서 레반도프스키하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패드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피냐가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하피냐가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활약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적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적하고 나서 사실은 하피냐가 애매했죠. 그러니까 페란하고 저는 항상 묶여 있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페라는 비판들어 마땅했고 하피냐는 애매한 게 공격 포인트가 적지 않았거든요. 네. 많이 깠잖아요, 형. 근데 많이 깠죠. 예. 이적료를 생각하면.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네. 이적료를 생각하면 많이 까긴 깠는데 네. 사실은 애매하긴 했죠. 공격 포인트가 적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찌라는 말을. 그쵸. 네, 스찌. 이번 시즌은 공격 포인트를 떠나서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뭐 너무 올라가서. 너무 높으니까요. 그리고 하피냐가 뭐 지난 리그 경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왼쪽에 나와야 되는데 에릭 가시아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선발 명단이 살짝 바뀌면서 중앙 쪽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 안수파티가 들어왔는데 안스파티가 지금 또 아프다고. 네, 안수파티가 이게 큰 부상 이후에 계속해서 그 다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햄스트링 쪽이 문제가 좀 있어서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좀 수술 권유를 했었는데 바르셀로나는 안 하고 이제 쭉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네. 처음에 수술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뭐 몇 개월 안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해서 미뤄졌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재수술을 또 한 번 받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상 당했을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했을 때 안스파티 입장에서는 수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스트레스도 네, 많이 그래서 받았으니까. 이제 수술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다만 제가 안스파티 이야기를 꺼낸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굉장히 좀 차갑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네, 않아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주세요. 네. 아니 사실 이거 안스파티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네. 그냥 안스파티가 왼쪽에서 뛸 때 하피냐하고 비교했을 때 전술적인 움직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스파티가 전술적인 움직임의 문제가 굉장히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 경기였기 때문에 하피냐가 볼이 없을 때, 뭐 볼을 갖고 있을 때, 뒷공간 침투할 때, 연계할 때 전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가 확실히 대비되는 경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은데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이미 사실 몇 안 되는 또 안스파티 유니폼 보유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응원했으면 네. 뭐 비판도 몇 안 된다는 거 안스파티한테 너무 실례 아닙니까? 아니 형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영종 그 이제 선물 주려고 안스파티 그걸 했는데 네. 그 직원이 물어봤다니까요. 안스파티 맞냐고? 그러니까. 마킹하려는 거. 영종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영주 형이 해달라 했어요. 아니, 제가 안스파티로. 바르셀로나 10번만 모으려고 그때 이제 안스파티가 넘버 10이 됐으니 그래서 안스파티
속으로 약간 넘길까 생각했었죠. 레반도프스키 할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넘버 10만 모으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안수파티가 넘버 10 됐을 때 그 유니폼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넘버 10은 안수파티거든요. 네네. 네, 그 사이 이제 프랭키 도용 하나 했고요. 네. 그리고 라민 야말 주문했는데 지금 한 20일 됐나?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잊을 때 되면 와요. 저 안수 파티 하셨고 그 다음에 더용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야말? 네. 어째 다 좀 갈수록 부상이 좀 많아지는 그래서 느낌인데? 그 또영주 TV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네. 유니폼 뒤에 이름 새기지 마라. 그러면 이제 바르셀로나 팀이 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유니폼 봐나. 네. 근데 메시 몇 개 샀냐? 몇 개 샀다. 떠났지 않느냐. 하피냐 절대 사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영훈이 형이 봤을 때 하피냐랑 플레이 궁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경기에는- 최상이죠 최상. 그러니까 한시 플릭 오고 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는 바르셀로나보다는 훨씬 버티컬해졌는데 종적으로 좀 많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그 종적으로 변한 거에 가장 핵심에 있는 선수죠. 이제 하피냐 같은 경우 라인 사이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이제 침투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 레반도프스키랑 엮이거든요. 네. 레반도비 공을 가진 선수한테 발로 공을 받으려고 센터백 하나 끌고 오면은 거기서 교차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라 가지고, 사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4-3-3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 4-2-3-1에 거의 좀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의 한지 플레이 바르셀로나. 예, 하피냐가 왜냐면 특히 3의 중앙의 개념이 많아서,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도 사실 하는 역할은 그거고 중앙에 나와도 사실 하는 역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치하는 공간이나 역할 자체는 크게 안 바뀌는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재발견이죠. 왜냐면 지난 시즌에도 그 오른쪽을 야말이랑 하피냐를 같이 쓴 적은 있어요. 네. 야말은 터치라인에 두고 이 하피냐를 상대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에 둬서 거기서 2대2로 계속 거기다 칸셀루까지 하면 3대3, 3대2 걸어가지고 재미 본 경기들 꽤 있거든요. 그게 차비 감독 때 네. 바르셀로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이 라인 사이 플레이어 혹은 딱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였는데, 이건 아예 뒷공간으로 넘어가서 플레이하게 하는 거니까 저도 그냥 하피냐는 옛날 리즈 때부터 보면 그냥 터치라인에서 공 잡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1대1하는 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 이건 또 한시 플릭 감독이 훈련 중에든 경기 중에든 뭔가를 본 거죠. 보고 역할 부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제대로 터졌다. 이거는 그러면은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이랑도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면서 하피냐라는 선수의 어떻게 보면 재발견 그리고 네. 기량도 이렇게 올라온 이제 느낌이 좀 나는 거고.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나름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A매치 때는 비니시우스가 아예 이제 안 나왔고 하피냐가 이제 대신에 이제 나와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하피냐가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하면서 결국 브라질을 승리하게 만들면서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좀 많이 높여놨는데, 어쨌든 비니시우스도 써야 되고 하피냐도 써야 되잖아, 브라질 대표팀은. 아니 뭐 둘 다 잘하는 선수니까. 둘 다 어쨌든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왼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톱은 어차피 없고. 근데 걔 누구야? 이그루 데주스? 걔 잘하던데? 나쁘지 않아 일단. 걔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자미 역할을 해. 나는 그래서, 가자미다.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해서 내가 볼 때 지금 브라질 대표팀은 9번이 자기 에고 세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에고 셀 만큼 하려면 비니시우스 하피냐 여기보다 더 잘해야 그치. 이제 그게 나오는데. 비니시우스가 윤대엽이죠, 뭐 그냥. 예. 가자미 굉장히 그 약간 마음적으로 와닿으면, 참고로 이제 가자미라는 표현은 이제 그 슬램덩크에서 그 이제 능남의 변덕규가 이제 했었던 네, 채치수. 예. 가자미가 되어라. 이 말을 이제 딴 거고. 그 이제 바이언이랑 또 만나게 됐잖아요. 어쨌든 물론 네. 이제 룰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네. 진짜 완전히 이제 리그처럼 진행이 되고 리그 있는데 페이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대감이랄지. 저는 이 경기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알 수 없다.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에게 최근에 약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가까운 경기부터 말씀드리면 3대0, 2대0, 3대0, 3대0, 8대2, 3대2. 그만해. 내가 6연패 당한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스코어를 꼭 얘기해야 돼? 아니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 궁금해 하시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바르셀로나 그래 빅클럽이고, 아니 당했다 연패했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영주 형이 저런 반응을 하냐. 아니, 많은 분들 다 네. 가르마 대전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전에 6경기에서 4골 넣고 4득 22실점이야. 네. 4득 22실점. 아까 전에 명섭이가 네. 바이에른이 바르셀로나에게 8대 0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한 대 깔 뻔했어.
그래도 두 골 넣었어. 두 골 왜 빼냐? 아니 그래 저 말하잖아요. 아 궁금했는데 땡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분 있어요. 네, 여하튼 최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바이언 같은 경우에도 콤파니 감독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물론 이제 최근 3경기에서 무승을 기록하다가 지난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또 해리 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그거 대승 잘했죠. 거뒀잖아요. 잘했죠, 그 경기.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해봐야 드는 거죠. 해봐야 된다. 서로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네. 바르셀로나의 라인 컨트롤이 괜찮거든요. 네.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 한 번씩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하는 장면은 나오고 있지만 라인 컨트롤이 괜찮고 지금 저는 그 어느 팀과 비교하더라도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3명의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또 최전방에 자리 잡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하피냐는 지금 어느 팀과 비교하더라도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세 선수는 지금 리그 10경기 소화하는 동안 모두가 공격 포인트 10개가 넘어갔어요. 아 이게 또 한쪽에 몰린 게 아니라 네. 또 분산이 또 돼 있다는 점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해리 케인이 또 큰 경기에 약한 면모가 좀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네, 기대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약간의 그런 프리뷰 느낌을 우리가 내보자면 주 격전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뭐 중원이면 중원 아니면 뭐 공격수 간의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된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뒷공간 커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양 팀 다 모두 네. 라인 올려서 대응을 하니까. 네, 바르셀로나가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내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확실하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원래 스타일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경기 화력 대결로 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득점 경기로 그렇게? 다득점 경기로 가더라도 난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드 내리고 한번 서로 붙자. 서로 마주 보면서 싸다게 한 대씩 날리면서 누가 먼저 다운되냐 이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뭐였죠? 영화 불안당이었나요? 그 누구야? 임시완 씨가 거기 나왔나? 그 싸대기 때리는 그 대결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그 다득점 대결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김민재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바이언 수비에서 예, 이제 문제가 그렇죠. 좀 김민재가 못한다는 일어난다네. 얘기죠. 아니요. 선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이 진짜 짧은 거죠. 아니 지금 제가 화력 대결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이언도 네. 수비 쪽에 무게감을 좀 덜하고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서 서로가 공격적으로 나가면 양쪽 다 수비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하긴 그거는 이제 뭔가 누구 특정 선수가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공격 맞대결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장영 코치는 어떻게 보나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되게 열린 경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핵심적인 걸로 보는 거는 양팀 백라인이 수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아예.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는 근래 최근 축구 보기 드물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엄청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거든요. 아니 올 시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요. 맞아. 네, 그게 특히 저는 이니고가 이제 부상 없이 계속 꾸준히 출전하는 거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니고 같은 경우 저는 옛날부터 레알 소시에다 때부터 대표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날 부상 줄줄이 달고 있어서 못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이번 시즌은 진짜 완전히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가지고 건강한 인이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쿠바르시랑 조합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현지 쪽에서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거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수비 라인에 대해서. 네, 그 둘 센터백 조합을. 왜냐면 나이로 봐도 이제 좀 약간 이상적이잖아요. 한 네. 명은 이제 또 30대 돼서 할 만큼 했고 또 한 명은 또 이제 향후 10년 책임질 약간 느낌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 옵사이드 트랩을 쓰고 반면에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 플레이 시리즈 왔을 때부터 봤지만 완전 대인 방어요. 풀코트 대인 방어. 그러다 보니까 미들블록 왔을 때도 대인 방어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그러니까 바이에른은 바르셀로나 옵사이드 트랩을 2선에서 이제 들어가서 깰 수 있느냐 그게 핵심적이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리그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극단의 대인 방어하는 팀 만난 적은 없다 보니까 네. 최근에 잘 되고 있는데 그럼 그 대인 방어를 바르셀로나가 또 어떻게 좀 공략을 할 것이냐 요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내일 넘어가는 경기는 진짜 좀 볼만한 관전 포인트들도 진짜 많은 거 같고. 그쵸. 네. 찬호 형도 뭐 전체적인 생각은 좀 비슷하시죠? 공격적인 팀들 간의 대결이지만 장코치가 얘기한 대로 수비하는 방식은 다른 팀들이고 저는 그래서 미드필더들 조금 볼만할 것 같아요. 미드필더들 간의 대결에서. 오히려 이제 중원 쪽에 어느 쪽이 초점을 좀 더 맞추면. 지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그게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점이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또 이제 저랑 영주 형이랑 네, 둘이 그 입중계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자체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재밌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영주 형의 바르셀로나 사실 믿고 보는 픽 아니겠습니까? 네, 바르셀로나 경기들은 일단 저도 재밌고 이겨도 재밌으니까요.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 형님 네. 입장에서 말고. 제 입장은 아닌데 네. 제 입장은 이겨야죠. 네. 그런데 이제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저도 재밌고 이겨도 재밌으니까 이 경기 같이 보면 재미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진짜 저는 파블로비치가 있었으면 훨씬 더 자이언 쪽에 좋았겠죠. 조금 더 무게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부상으로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네. 그게 약간 좀 만약에 그럼 팔리냐가 나온다고 쳤을 때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도 오늘 네. 경기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여기다가 이제 바르셀로나는 사실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돌아오고. 돌아왔으니까 다니 올모라든가 가비. 페르민이라든가 가비가 돌아왔으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아지긴 많아졌죠.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저 이스타TV와 이제 입중계 여러분들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뭐 정확히 따지면 오늘이죠. 예,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매치데이 3 경기. 저희가 파리랑 에인토번 경기는 주원 형이 입중계를 하고 또 이제 후토크까지 올라왔으니까 경기적인 부분은 이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경기였죠.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좀 리매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걸 레알이 그냥 5골을 때려 박으면서 0대2로 끌려가선 이 경기를 5대2로 뒤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대0으로 도르트문트가 앞서 있다가 후반 10분경에 이 바이노 키튼스를 빼고 센터백인 안톤을 넣으면서 포메이션 변화를 좀 가져가게 됐는데 결국 이 이후에 이제 추격을 허용하게 됐고요. 2대2가 됐을 때 윙어인 도니 말런을 빼고 파스칼 그로스를 이제 투입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니시우스의 해트트릭 그리고 리디거, 바스케스가 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 누리사인 감독의 이 대처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교체라고 보진 않거든요. 당연하죠. 스코어상의 리드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좀 아쉬운 결과이지 않을까, 네. 도르트문트에게. 그런데 전반전 도르트문트 경기를 봤을 때는 도니 말런하고 기트스가 골을 넣었잖아요. 네. 특히 도니 말런 전반전에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이 컨디션 좋은 공격수들을 빼고 수비 쪽으로 보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약간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과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 있는데 수비적으로 임한다?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전반부터 걸어 잠근 것도 아니고 후반전에 약간의 전술 변화 주면서 살짝 내린 거니까. 네. 맨시티도 그렇게 경기했어. 네. 그 이상한 건 옛날에. 아닌데 결국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수가 됐다는 거죠. 네. 그 이 경기에서의 주 포인트는 결국은 이 교체 그리고 포메이션 변화 여기서 이제 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챔스에서의 레알은 역시 다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대본에 있길래 오늘 오기 전에 좀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교체를 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교체를 하기 전에 보면은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중간에 경기 중에 뭐 슈팅 뜨잖아요. 네. 교체하기 전에 이미 슈팅 숫자가 14대 4였어요. 아, 그때부터 레알은 네. 이미 분위기를 네. 가져왔다? 전반전에도 그렇고 골대 맞췄을 때도 그렇고 이미 골이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골이 안 들어가서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도르트문트가 이기고 있기 위해서 이거를 잠그기 위해서 교체를 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홈팀이고 레알 마드리드이 앞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 한 60분경에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의 흐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 거지 교체가 해서 흐름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네. 맞죠. 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이 라커룸에서 한 골만 나오면 이긴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0대2로 지고 있는데 한 골만 넣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페이스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속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골이 중요하다. 그걸 리디거가 해낸 거죠. 그리고 이게 전반전에는 보면은 그게 도르트문트가 4-2-3-1로 수비를 해서 브란트가 발베르데 맞고 그다음에 벨링엄을 자비처가 맞고 그다음에 은메차가 누구지? 모드리치 막아서 1대1대를 3대3으로 이렇게 맨마크를 했어요. 네. 왜냐면 4-3-3 대 4-2-3이라면 이게 덮어 씌워지니까 미드필더진이. 근데
후반전 전반 막판이었나 후반전부터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그 모드리치를 아예 한 라인 밑으로 내려서 발베르데랑 모드리치가 같은 라인에 있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브란트한테 2대1이 걸리거든요. 네. 왜냐면 은메차가 그러면은 아예 점프를 뛰어서 한 라인 위로 일선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뒤에가 다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려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거의 많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더 넘어갔다 보니까 그러면은 샤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해서 보면은 결국엔 뭐 왼쪽에서 바꿔서 백라인 내려앉았을 때 5백으로 바꾼 거죠.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게 앞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 이 흐름상 약간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따가도 저희가 리버풀 첼시를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오늘도 이거 이따 얘기하려고 리버풀 첼시 한 번 더 보고 왔거든요. 네. 한 번 더 봤는데 리버풀 첼시를 보고 욕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선수의 수준 차이는 아닌데 팀적으로 봤을 땐 솔직히 너무 전술적으로 레벨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레알이랑 도르트문트 네, 둘 간의 간극이 리버풀 첼시 경기를 보다가 이 경기를 보니까 좀 너무 느슨해요. 전술적으로. 두 팀 다. 너무 쉽게 공격이 상대 박스까지 도달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요. 아. 넘어갔다.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쉽게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기회비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를 양 팀 다 약간 열린 형태로 역습을 특히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되려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내려앉았다가 뺏으면은 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리버풀 첼시를 보다가 이 경기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미들블록부터 로우블록까지 수비를 하는 관점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 첫 번째 골 먹혔을 때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좀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아쉬워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주중 경기의 한계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왜냐면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온전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전술적으로 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체력적인 게 아니고. 근데 전술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체력적으로 안 돼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특히 또 뭐 비니시우스가 잘한 건 맞는데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그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에서 몇 번이나 프리로 공을 그렇게 받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조금 그렇게 그건 코치 문제죠.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바꿔서 좀 거꾸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루리사인 감독의 이 선택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밀리면서 역전패를 한 게 아니라 안 그래도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대응을 했고 그 대응이 결국에 이제 먹히지 네. 않으면서 네. 레알이 분위기를 이제 쭉 탔다. 그러니까 한 골 들어가면은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이거 챔피언스리그 짤 없잖아요. 이미 뭐 지난 시즌 결승 때도 보였잖아요. 뭐 홈은 아니었지만 이거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감독이 뭐 밖에서. 이거 좀 어려워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런 식의 경기 운영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걱정되나요? 뭐가요? 엘클라시코? 고시잖아요, 엘클라시코. 이번 주 아니에요? 이번 주? 보시죠. 네, 이번 주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전부터 걱정해야지 그 다음 경기를 왜 걱정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전부터 걱정하는 게 맞고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든 뭐든 그리고 부상자들도 네. 뭐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덜컹거리는 경기들이 있어요. 바로 직전 경기 셀타비고전도 덜컹거리는 경기였어요. 사실 그 경기 비겼어도 뭐 네, 할 말이 없는 경기였는데 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뭐 후아니토 정신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레알 마드리드는 이걸 극복하는 힘이 좋은데 리디거라든가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으면서 2대1을 만들 때는 저는 은바페의 움직임이라든가 은바페의 패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바스케스가 그 각도 없는 데서 골을 넣었을 때 야 이거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네. 아예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의 두 골은 그냥 비니시우스의 쇼니까 이거는 그냥 비니시우스의 퍼포먼스로 보면 되는 건데 사실 바스케스 골이 터지는 순간까지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고 사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상대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어디 병방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누리사인 감독에 대한 비판이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성적을 원하는 만큼 못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먼저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느낀 거죠.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다. 사실 그러니까 사인 감독에 대한 거는 이제 사인 감독의 교체를 그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심한 얘기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동점이 되고 난 다음의 상황들. 이미 동점은 됐어. 이거는 62분에 이제 여기서는 한 번 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네. 사인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잔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엠레잔도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 이걸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거 거기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동점 상황에서라도 여기서라도 그냥 야 우리 안 되겠다. 동점 낸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뭐 죽자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동점이라도 승점 1점이라도 벌어서 가자. 라는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으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실점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챔피언스리가 어쨌든 방식이 이제 바뀌면서 원래였다면 야 그러니까 원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하고 이거 비겨가지고 홈 가서 잘해보자가 되는데 이제 그 랜덤이잖아요. 사실 이전까지 챔피언스리그 방식이라면 각 팀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을 때 이 경기에서 뭐 승점 1점을 획득하고 못할 경우에는 어디서 이 승점을 커버를 하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상대적 약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초반에 뭐 성적이 안 나오는 팀들 그거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지만 이게 어디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의외로 또 약팀 원정 갔다가 이게 또 한 번 잡히면 사실 저는 아틀레티코 벤피카도 물론 이제 그치. 벤피카 좋은 팀이지만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사실 아틀레티코 시나리오에는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얘기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 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음.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팀이고 네. 무실점 경기 굉장히 많고 수비가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는 수비수 개개인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0대4로 패배한 거죠. 자, 어쨌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레알은 레알이다라는 게 이번 또 매치데이 3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이게 증명이 됐고 그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지금 비니시우스 뭐 진짜 뭐 발롱도르를 받기에 너무 부족함 없는 네.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비니시우스의 이런 활약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올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런 우승 가능성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꽤 높다고 봐야겠죠? 높죠. 그리고 거기다 뭐 리그에서야 이제 음바페랑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 같이 쓰면서 이게 조금 약간 꼬이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번 경기처럼 어차피 한 골 싸움으로 가서 누가 골 많이 넣느냐 단판 승부로 갔을 때는 그렇게 3명 데리고 있는 게 무조건 어드밴티지. 거기다 벨링엄까지 있으니까. 뭐 저는 올해도 챔피언스 리그는 항상 지금 이 멤버가 지금 약간 구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항상 우승 후보에 계속 둬야 되지 않나. 뭐 추가적으로 뭐 갑자기 큰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변수가 없다면 셋 중에 둘이 나가리 되는 거 아니면 저는 항상 우승 후보엔 둬야 된다고 봐요. 결국 겨울에는 어쨌든 간에 카르발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포로 얘기도 나오던데요 보니까. 페드로 포로 네. 근데 포로는 모르겠어요. 카르발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이 큰 거 같진 않아서 제가 포로는 생각할 조금 때는.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더 돋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레알 마드리드야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는 팀이고 지금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충분히 우승 후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지난 시즌만큼의 짜임새가 있느냐? 선수 구성에서도 물론 음바페가 왔기 때문에 뭐 공격의 파괴력이 더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격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에도 사실은 호셀루가 있을 때 호셀루를 활용하신 그 방안과 네. 지금 뭐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같이 썼다가 호드리구를 안 썼다가 이런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시즌만큼의 그 상승세 그런 걸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비가 오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맞는 것 같긴 한 게 지난 시즌에 딱 그 호셀루가 교체 들어와가지고 2골 넣어서 올라갔었잖아요. 호셀루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치. 역할을 했죠. 몸값 다 했어. 네. 그리고 딱 그 멋있게 떠났잖아 또. 그게 리그로 봐도 호셀루랑 프란 가르시아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풀백이고 9번인데 유형이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는 약간 다르니까 네. 출전 시간은 적은데 경기 상황상 걔네가 투입됐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걔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호셀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챔스 같은 경우 그랬던 건데 근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번 시즌 중계하고 계속 보지만 음바페가 결국에는 9번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그 9번이에요. 막 등지고 봉 받은 다음에 플레이해야 되는데 솔직히
약간 뭐라 그냥 약간 재능 낭비 느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바페가 가진 거를 다 못 살리는. 네, 아니 얘한테 등지고밖에 할 거면 굳이 얘한테 등지고밖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등지고 받아서 플레이하는 건 훨씬 더 잘하는 선수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0607 시즌 때 첼시가 리그 2연패 한 다음에 셰브첸코 발락 데려왔잖아요. 네. 데려와가지고 그거를 써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4-1-3-2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가 그 시즌에 이제 무리뉴 나갔죠. 네. 성적 안 나와서 나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보강은 해야 되고 하는 건 맞는데 약간 이게 억지로 얘를 써야서 이렇게 껴 맞춰야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억지로라는 게 이게 또 음바페니까 안 쓸 네. 수 없잖아요, 네. 선수를.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뭐 음바페가 올 시즌에 골수를 생각하더라도 적지 않은 골이고 서서히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셀타비고전 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리디거 비니시우스가 추격골, 동점골 넣을 때까지 뭐 음바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음바페가 그 위치에서 뛴으로 인해서 음바페가 과연 음바페의 능력의 100%를 발휘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사실 음바페를 위해서 헌신하는 느낌도 조금씩 들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조금씩 하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가져간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주드 벨링엄을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드 벨링엄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골이 없어요.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그런 네. 퍼포먼스 차이가 이제 좀 있다. 지난 시즌 이맘때쯤에 주드 벨링엄이 10골이 넘어갔을 아, 거예요. 진짜 시즌 초 중반, 뭐 물론 후반기에 네. 잘했지만 그때까지 주드는 진짜 네. 라리가 최고의 선수였고. 물론 이제 올 시즌 약간 부상이 있어서 출전 경기가 약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줄었다 할지라도 주드 벨링엄도 이제 최전방에 뭐 토니 크로스가 떠난 것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과 다른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무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짜임새를 갖춰야 된다. 그런 느낌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경기 안 보고 그거 봤거든요. 유벤투스랑 슈투트가르트 경기. 네. 그 경기 꽤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재밌었다기보다 인상적으로 봤어요.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요? 페린이 미친 듯이 잘 막았고 진짜 아, 네네. 페린이 주력 골키퍼가 아닌데 컵대에서는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페린이 진짜 미친 듯이 세이브를 해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MOM 받았어요 이 경기 졌는데도. 그리고 그 슈투트가르트 나는 유벤투스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경기를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유벤투스도 지금 리그에서 실점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아틀레티코 얘기했듯이 경기력이 괜찮죠. 이 경기도 거의 실점을 안 할 뻔했어요. 페널티킥도 막아내고 페린이 그러면서 그 실점을 안 할 뻔했는데 막판에 결국 그 엘빌랄투르한테 하필이면 먹혀도 엘빌랄투르한테 먹혀가지고 네. 실점하긴 했는데 근데 진짜 그 슈트가르트 그 에너지 레벨에 쉴 새 없이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 진짜. 지금 보니까 기대 득점이 슈타트가 네. 2.52였고 차이 엄청 많이 나요. 그만큼 이건 페린의 위험이라고 페린 볼 수 진짜 있다. 잘 막았어. 페린 진짜 미친 듯이 막아내고 이게 물론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주말에 인테르랑 경기를 해야 돼서 이 로테이션 돌렸어요. 네. 그 더군다나 원래 선발 예정돼 있었던 더글라스 루이스가 그때 뭐 트레이닝하다 부상당했다 그래서 선발에서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케프랑 튀람이 이제 그날 원래 선발이 아니었는데 선발로 나와서 사실 공을 전개시키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조합이기도 했는데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야 그렇게 슈투트가르트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속 슈팅 내주고 계속 수비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그것도 홈에서 그게 되게 그래서 인상적으로 맞았어요. 슈팅 수도 22대 7 그리고 골키퍼 선방 횟수가 유베가 9번이었네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보니까 그 샤비 알론소 이제 시즌 끝나고 나간다고 돼 있고 레버쿠젠이 벌써 후임자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세바스티앙 페네스가 1위로 나오더라고요. 후보로 예. 또,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뭐 슈투가르트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페네스도 이제 제가 봤을 땐 머지 안 합니다. 그럼 아, 이제 네, 또, 있죠. 네. 또 약간 애제자 또 정우영 이렇게 해서 레버쿠젠한테 갑니까? 갑자기? 레버쿠젠 한국인과 또 굉장히 연이 깊은 클럽. 그럼요. 차범근, 차두리, 손흥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미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할 거고. 유승우도 있으니까. 옛날에 맞아요. 또 네.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헤네스 감독도 저는 유벤투스 이번 경기 못 보긴 했는데 이번 시즌 하는 것도 없고 저는 그 분데스 처음 저 해설한 게 분데스였는데 그때 호펜하임 경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옛날에. 네, 21 시즌. 근데 그때 헤네스가 호펜하임 감독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서 되게 좀 느꼈어요. 이게 뭐 헤네스 뭐 조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헤네스 조카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근데 딱히 그거를 의식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팀이 기능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 느꼈던 적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좀 헤네스도 전 조만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 큰 물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 슈투트가르트 거의 꼴찌하던 팀 아니야? 이 팀이 네, 맞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지금 챔스를 보내놨으니까 강등권 막 경쟁하고 뭐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랬었는데.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이게 증명을 해냈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증명을 해놓은 거.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헤네스 감독, 그러니까 본인은 저기 헤네스 이름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왜? 그 헤네스가 주는 무게가. 저기 자기 윗대들이 너무 가문의 훌륭한 무게감이죠. 사람들이라. 가문의 무게감. 그거 뭐 차범근 차두리 부자랑 뭐 좀 비슷한 뭐 그런 거겠죠. 그쵸. 생각해보면. 네. 이제 좀 젊은 감독들이 이제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뭐 샤비 알론소 마찬가지고. 헤네스도 지금 82년생. 되게 엄청 젊지. 젊은 감독인데다가 뭐 아직 요 정도 급이라 볼 수 없지만 지금 또 브라이튼이 또 그런 젊은 감독들 계속 또 트라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뭐 약간 젊은 감독 하면 대표 주자로 그냥 나겔스만 하나 정도만 꼽혔더라면 이제는 이제 그 비슷한 나이대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독일 쪽은 그 감독 시스템 자체가 젊은 감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네. 감독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래서 막 그 상 네, 네. 주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고 독일 쪽에서 젊은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젊은 감독들이 등장했을 때는 하부 리그에서 능력을 발휘한 다음에 승격시키고 나서 네. 그래서 일부 리그에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근데 타리그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또는 독일 출신의 젊은 감독들에게 시선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유럽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아시아로 오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더 주목이 가는 팀은 자연스럽게 이 용인 미르에서 조르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광주 FC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연승 달리면서 동아시아 지역 광주가 1위거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제 이제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미르가 광주보다는 잔디 컨디션이나 이런 게 훨씬 좋다 보니 이거는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도 경기 끝나고 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정효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러더만요. 이거 차이 많이 나지 솔직히. 네. 그 보조 경기장이라 월드컵 보조 경기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월드컵 원래 경기장, 광주 네. 월드컵 원래 경기장 그거하고도 차이 나고. 그렇죠. 네. 이정효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잔디 관리 너무나 잘 된 것 같고 잔디 관리하는데 엄청 힘을 쏟은 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잔디 상태는 매우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결국에는 이 광주를 만나는 팀들, 이제 광주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뭐 조호르 이런 팀들은 아참 경험이 그래도 꽤 있는 팀들인데 이거는 광주에 대한 그리고 이정효 감독에 대한 전술적인 접근도 물론 이제 좋았지만 이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이런 축구를 만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뭔가 아직까지도 아시아 레벨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뭔가 아직까지 오더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렇게 포장을 하네. 이거를.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스페인 감독 코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마 그런 선입견이 조금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유럽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선수들이 네. 진짜 뭐 톱 클래스 팀에서 네. 뛰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막 아시아 맨날 하고 맨날 뭐 옛날부터 대한민국 막 연령대고 A 대표팀 경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뭐 약간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런 분들 한국 선수는 기본기가 없다. 문전 결정력이 없다. 뭐 그게 이제 기술- 오래된 약간 선입견 네, 같은 거예요. 기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스페인 코치, 감독 코치랑 그냥 같이 이렇게 아예 장기적으로 일한 건 7명, 8명이고 그냥 중간중간에 뭐 올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코치들 와서 캠프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솔직히 한 20명 넘거든요. 그리고 뭐 에스파뇰 뭐 네. 이런 쪽에서도 네, 만났었고. 다 통합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한국 선수들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기술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엔 빠져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전술적인 건 거죠.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전술의 문제인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지. 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것만 조금 더 일찍부터 개선을 유소년 랩에서부터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높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거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광주 정도로 지금 아시아 레벨 통틀어서 봤을 때
J리그 몇 팀 정도 빼고는 이 정도로 게임 모델이 그리고 벌써 감독이 1, 2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쭉 네. 이것도 그러니까 광주라는 팀을 거의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아예 새로운 버전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약간 체급 차이가 명백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뭐 시티나 리버풀처럼 장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론 아쉽지만 운동장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간 감독이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게 뭐 막 좌지우지해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걸 선수들이 이해하는 레벨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조란 말이죠. 네. 최고조란 말이죠.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적으로 광주는 현재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고 그런 팀을 상대하면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광주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엄청 선전하고 있는데 리그는 좀 오락가락하잖아요. 네. 뭐 결과를 뭐 챙기는 거나 그런 거나 그거는 약간 그 단기랑 좀 장기 레이스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광주가 이제 돌풍을 일으켜서 어쨌든 아침에 나갔으니까 3위를 했고 작년에 이제 광주를 상대한 K리그 1 팀들 네. 다 한 번씩 불주사를 맞았죠. 아 이제 한 번씩 투로 한 맞았다. 번씩 다 불주사를 맞았지 사실상. 경기에서 경기 전략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다 그냥 당했다고 봐야 돼요.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지만 작년에 일단 그랬어. 그래서 이제는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 올해 들어와서 이제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 야 어차피 우리가 경기 전략으로는 안 돼. 수비하자 일단. 아 그러니까 전술 대 전술을 네.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수비적으로 임하는 팀들이 더 많아졌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광주의 문제점은 결국 그거예요. 작년에 성적이 좋아서 잘했던 선수들 몇 명 나갔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특히 뭐 이승민 선수도 네, 나가고 올해 이제 따져보면 광주가 결국 약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제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을 때 그걸 깨트릴 만한 퀄리티의 선수가 있느냐? 없죠.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사실상. 광주는 뭔가 이제 막 스타 그리고 진짜 확실한 킬러 이런 느낌을 주는 팀은 아니니까. 네, 그런 우수한 공격수가 있거나 그런 우수한 어떤 공격수들, 뭐 이선 자원을 포함해서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성적이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근데 물론 이제 다르게 접근해서 깬 팀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팀들? 대전 같은 팀은 아예 앞쪽에서 그냥 빡세게 전방 압박을 걸어가지고 광주가 체력적으로 그다음에 그 잔디 상태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공을 돌려서 조금만 더 뛰어가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깨트린 팀도 있어요. 거기서 뭐 실수 하나 이렇게 툭 나오면 이제 그걸로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잡아가지고 한 팀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을 뭘 세웠던 간에 어쨌든 간에 많은 K리그 팀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광주의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고 저 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팀들은 다른 아시아 팀들은 없지. 처음 이제 해보는 거니까 아무리 뭐 경기 보고 비디오 보고 해봐도 실제 경기 들어갔을 때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게 딱 우리가 얘기하는 광주 구단의 한계량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은 내려앉았을 경우에도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네. 그럼 좁아졌을 때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선수 결국 개개인의 기술 전술 능력에 의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뭐 되는데 비니시우스가 네. 대표적인 예시일 거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력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확실히 전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계를 어느 정도 겪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줄 수 있었는데 팀을 떠난 것도 있고 물론 뭐 아사니가 지금은 돌아와서 그런 부분에 좀 해주는 건 있죠. 어느 제일 정도는. 눈에 띄죠. 아사히. 왜냐면 첫 번째 골 미쳤더라. 네. 그거. 이게 킥력도 있는 데다가 1대1 좁아졌을 때 기술적인 능력까지 있으니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진짜 까마득하죠. 사실. 그러면은 사실 이스코어가 네. 나왔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힘드니까. 네, 똑같은 전술적 틀이고 똑같은 게임 모델이어도 결국에는 그 1대1에서 기술적인 차이를 못 만들어낸다면은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어제 조호르의 접근 방식이 저는 되게 좀 거칠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카타르 주심이잖아. 이 카타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관대하게 보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그리고 조호르 짜증나 솔직히 이거 K리그 팬들 야 조호르 잘 졌다. 이들 그렇게 거칠게 하고 무슨 거지같이 대우하더니 잘 졌다. 아마 그랬을 걸. 네, K리그 팬들. 그 공중에 떠서 하는 태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 크게 해서 부상으로 이어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저는 그치 한 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 옛날에 있잖아요. 콤파니 시티랑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더비 할 때, 그러니까 그건 양발이긴 했는데 그렇게 몸 떠서 했는데 공만 싹 뺐는데도 퇴장당했던 경기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네. 스터드를 네. 이렇게 세우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몸이 떠서 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뒤가 없어서 몸무게를 다 실는 거라 이제 뭐 어느 부위든지 걸리면 그냥 진짜 막말로 아작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경기 보니까.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조르도 나름대로 광주를 상대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원정 경기로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주가 요코하마 마리노스 만났을 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광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리고 그 스코어가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도 못 그래서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와사키 프론탈레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왔는데 그 경기는 광주 선수들이 진짜 한 걸음 한 발짝 더 뛴 경기예요. 그래서 1대0으로 제압한 그쵸? 경기고 네. 이 경기는 사실 아산이가 6분 만에 2골 넣은 게 굉장히 커요. 아, 초반에 따닥 했던 네, 게. 초반에 그 첫 골도 인상 깊은데 상대가 후방에서 뭘 돌리려고 할 때 아산이가 끊어내서 네. 들어가서 그냥 해결해 버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조우르 선수들이 준비해온 걸 제대로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가 이제 결국은 광주의 3대1 승리로 끝났는데 광주 입장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챔에서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은 3연승이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끝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이종효 감독의 스타일상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려는 수를 찾아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도 후반전에 선수들이 말 그대로 2대1 상황에서 패스를 돌려가면서 만들어가지 않고 롱패스를 통해서 그냥 스코어를 지키려는 그런 태도가 나와서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광주 입장에서도 지금 리그하고 아챔하고 병행하니까 그리고 뭐 스쿼드가 또 그렇게 두터운 팀도 네.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질문했었던 그 부분 리그에서는 좀 주춤하는데 아침에서는 너무 잘 나가요. 이게 찬우가 얘기한 그 부분도 맞고 네. 또 하나는 이종효 감독이 팀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팀만 먼저 생각하면 된다. 결국 다음 경기에서 이 팀이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컨디션이 누가 좋으냐. 선수가 누가 지금 괜찮냐. 이런 거 보고 팀을 만들어서 결국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 아챔 경기들이고요. 리그에서는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 아닌가. 좋습니다. 어쨌든 광주가 지금 뭐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어제는 뭐 이제 또 조우루 원정 팬들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되게 멋있었어. 네, 그러면서 이제 가와사키 원정 갔을 때 상대 팀이 끝나고 이제 광주 원정 팬들한테 인사를 했고 조우루 팬들도 상당히 먼 거리로 왔기 때문에 이런 뭐 가와사키가 있던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이게 저는 그냥 좋아 보였어요. 네. 우리가 뭐 단순히 이겨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가와사키는 막말로 졌는데도 그치. 인사를 그게 했잖아요. 그건 진짜 인상적이었지. 네. 이종효 감독이 얘기했어요. J리그 클럽이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클럽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는 이건 더 좋은 모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 좋은 점을 우리가 또 네. 배워서 그거를 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광주는 어쨌든 지금 K리그에서도 파이널 B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마 뭐 광주는 크게 문제 없이 다음 시즌도 이제 원에 잔류할 것 같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뭐 더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점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란 포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졌어요. 포항이 이제 원정을 갔는데 심지어 이제 뭔가 로테이션을 돌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주전자원들을 꽤 데리고 갔음에도 불이람한테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이게 원정길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주말에 또 동해안 더비가 지금 네. 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포항은 분위기상으로 뭔가를 좀 반전시킬 만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이 경기는 골운이 너무 안 따랐어. 포항 입장에서. 네, 포항 입장에서. 골운이 너무 안 따른 경기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 잡았어야 됩니다. 이겼어야 됩니다. 아마 이 포항 입장에서는 주말에 동해안 더비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박태하 감독 입장에서는 흐름을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좋으니 이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고 아예 그냥 이 흐름대로 동해안 더비 가서 이겨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 경기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득점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전반전 보고 나서 야 이거 잡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결국은 한 골 역시 얻어먹고. 형이 잡겠는데 그 생각을 해서
아쉽네요. 이거 제 탓입니까 또? 그렇죠, 송펠레. 아, 그렇군요. 아, 내가 경기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형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어야지. 저기 뭐야? 이거 그래도 불안한데. 야, 불안한데 그 생각했었으면 이겼다. 예. 아, 그러네. 네. 지금 뭐 포항 팬들에게 간단하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네, 뭐 스탯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영주 형이 이제 뭐 전반전 얘기도 해주시고 했지만 전반전에 부리람이 슈팅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11대 6 슈팅 나왔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 데이터상으로는 포항이 굉장히 좀 유리했었던 경기인데 그 홍윤상 선수가 전반전에 놓친 게 이제 네. 너무 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홍윤상, 백성동, 조르지 모두 득점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골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게 좀 나비 효과로 이제 돌아왔다. 조르지가 이런 게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얘는 아유 참 답답하겠다 포항 팬들도.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 기대되는데요?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그래요?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앞챔에서 네. 환희가 해설하는 경기 있잖아요. 네.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계속해서. 아하 지금 떠넘기는 거지 환희한테. 기만 탓이다. 기만 때문에. 그리고 하필 대본만 주고 오늘 김환 형이 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네. 네. 내가 아니다. 티났습니까? 아, 참.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맞음 나왔어. 네. 환희 형이 지금 부리람 포항 경기를 이제 중계를 했고 또 이제 어떤 경기를 뭐 중계했는지는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영주 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환희 형이 이 중계를 했을 때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다. 네. 전반적으로 그건 있어요. 그 환희가 중계를 했을 때 그 경기에 약간 재미없는 경향은 있어. 그리고 옛날에 그 환희 형 그 이진법 축구 있었어요. 1대 0. 뭐 이렇게 끝나는 경기도 되게 많았었고. 예, 보니까 다행히 이제 그 울산 요코하마전은 이제 환희 형이 한 경기는 아니었네요. 저희 스코어 이제 0대 4가 나왔었던 경기를 좀 찾아봤는데 그 경기는 아니고 아니 없는데요? 그런 경기가? 아, 잘 찾아와 있어. 아니에요. 아침에서는 다 좋았는데요? 환희 형이 해설했었던 어허. 경기. 아, 포항이 아침에서 진 경기. 그 경기도 환희가 있을걸요? 이번 부리람전 말고 이제 다른 네. 경기. 자, 아침에서 상하이 선화에게 1대 4로 패배했네요. 네, 그 경기를 환희 형이 했나요? 네, 그 경기 환희가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안 그러면은 했을까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울산 가와사키 프론탈레 0대 1 경기 환희 형이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누가 표적 수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상하이 선화 4대1 포항 그 졌던 경기 환희 형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동해안 쪽 팀들하고 환희 형이랑 그래도 안 안 맞네. 맞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좀 네. 하도록. 감사합니다. 표적 수사가 성공했네요. 네, 어쨌든 이제 포항은 이제 주말 레이스를 이제 동해안 더비를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포항 올 시즌 저는 그 초반 중반까지 흐름 봤을 때 이거 진지하게 좀 우승 노려볼 만한 올 시즌의 흐름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연패 흐름 쭉 타면서 어느새 좀 많이 멀어졌거든요. 리그에서도. 예. 좀 아쉽죠.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그 전에 수원 FC하고 경기들이 이제 무승부로 끝나는 그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요 경기 잡았다면은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도 2승 1패가 되면서 네. 순위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다음 동해안 더비도 좀 여유롭게 준비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결국 이걸 저버렸어요. 네, 저버렸으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포항 동해안 더비 그리고 이제 이 동해안 더비가 이제 홈에서 포항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경기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새벽에 저랑 영주 형이랑 이제 또 그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네. 바이언 경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중계 많이 놀러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히든풋볼 목요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